중국과 러시아 등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효과나 부작용이 검증된 백신은 빨라야 봄에나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백신이 나와도 팬데믹 사태가 쉽게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에 국내 채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부의 710 대책으로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정책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밝힌 127만 가구 중 절반가량인 58만 가구가 경기 남부와 인천 지역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쓴 경제 라이브 김혜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반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오명동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효과가 입증된 백신은 빨라야 내년 봄에 나올 것이며 나오더라도 현재의 감염병 대유행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바이러스 침투 부위가 신체 외부에 위치한 호흡기 질환 특성상 다른 질환에 비해 완벽한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또 최근 거론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대해서는 공세는 감염 유행을 억제하고 의료 시스템 부하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숨쉬는 활동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소비 심리가 전달보다 상승하며 4개월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소비 심리는 이달 중순 본격화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반영돼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는 88.2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상승해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기준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기준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유지되는 가운데 OECD의 한국 경기 전망 상향 등으로 경기 낙관론이 확산된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중 현재 생활 형편 지수는 85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생활 형편 전망 지수는 89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계 수입 전망 지수와 소비 지출 전망 지수도 각각 전월 대비 2포인트, 4포인트씩 오른 92, 99를 기록했고 현재 경기 판단 지수 및 향후 경기 전망 지수 모두 전월보다 5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소비심리 지수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가운데 8월 주택가격 전만 지수는 지난달과 같은 125였습니다. 정부 공급대책 발표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 0.15%, 7월 셋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0.12에서 0.13%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긴 장마와 폭염 등이 반영되면 다음 달 소비 심리는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국내 채권업계 종사자 100명 중 99명이 오늘 27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채권 관련 업무 종사자 100명을 설문조사해 2020년 9월 채권 시장 지표를 산출한 결과 종합지표는 한 달 전보다 2.6포인트 상승한 100.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채권 시장 지표가 100 이상이면 시장이 호전, 100이면 보합, 100 이하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금투협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와 미국 물가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졌고 달러 약세 요인으로 9월 환율 하락 응답자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허위 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됐죠. 법이 시행되자마자 온오프라인에서는 매물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허위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과연 정말일까요? 지혜진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오늘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16,065건입니다. 허위 매물 단속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0일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허위 매물이 사라지면서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같은 주장을 한 전문가는 미끼 매물이나 중복 매물을 올릴 수 없게 되면서 이사철을 맞아 매물이 줄어드는 시점에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매물을 다양한 부동산이 중복으로 올릴 수 없게 되면서 매수자가 얻게 되는 정보가 제한적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해보니 다른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일지라도 중복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때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을 수 있으니 실제 있는 매물이라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중복 매물을 올릴 수 없어 시장 불안이 가속화된다는 이야기나 허위 매물을 단속함으로써 전세 물건이 줄어들 거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거짓으로 올라온 매물들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투명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월세 거래량을 살펴봐도 오히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수치로 앞으로의 향방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의 전세값이 높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 만큼 전세 시장 안정화는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서 집주인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현행 주임법 체계에선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 올릴 수 있지만 세입자가 아예 임대료를 인상해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집주인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계약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임법과 이 법의 기본이 되는 민법의 취지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제도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시장 상황에 맞게 새로운 임대료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10 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초고가 아파트부터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 역시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부동산팀 설석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낙폭이 심한지 설명 도와주시죠. 네, 오늘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요.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기 시작한 지난 4월 한 달 거래 건수는 3,027건이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들로 인해 거래는 점차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 6월엔 역대급인 15,590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1,436건을 기록하며 6월보다 큰 폭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월 들어서는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 8월 거래량은 1,3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 신고일이 더 남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7월보다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서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남과 송파, 서초, 강동구에서도 역시 거래가 줄었습니다. 지난 7월 강남은 342건, 송파는 538건, 서초는 425건, 강동은 546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8월은 오늘까지 강남 38건, 송파 53건, 서초 55건, 강동 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숫자만 보더라도 거래 절벽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특히 주요 고가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이 논개를 끄는데요.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전용 84.94제곱미터의 경우 7월에는 28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 24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새 4억 원가량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또 송파구 잠실동 리센치 아파트 전용 27.68제곱미터의 경우는 7월에 11억 5천만 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8월 들어 8억 9,500만 원까지 내린 금액의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네, 이렇게 고가 아파트 단지들에서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이게 하락했다고 봐야 하는 건지, 또 일각에서는 사실 물량이 줄면 가격이 상승한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 합니까? 네, 부동산 열기가 조금 식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8월 공급대책 이전까지 나온 정부의 규제 정책들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 거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도 드렸는데요.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수요자들은 관망세에 들어갑니다. 대책의 효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들 지켜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집주인들이 집값을 내립니다. 호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호가가 떨어지면 실제 거래도 하락하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거래 절벽에 따라 호가가 상승하는데 실제 호가만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상태도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호가부터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단 가격 하락은 중저가나 소형 아파트보다 초고가 아파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가 아파트 단지 가격이 7월과 8월 한 달 새 3, 4억 원 정도 떨어진 게 대표적입니다. 네, 이렇게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중저가 아파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초고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초고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면 그 다음은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겠죠.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강남 4구를 비롯해 서울 전 지역에서 거래 급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많은 자치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지난 6월 1,728건으로 서울 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7월엔 915건을 기록했고 8월 현재까지 98건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북구 역시 6월엔 838건을 기록했지만 7월엔 550건, 8월은 현재까지 70건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지난 6월 서울에서는 노원구와 강서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자치구에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원의 경우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 절벽 현상이 실거래 가격 하락까지 이어진다고 전망할 때 초고가 아파트 단지의 하락세는 곧 중저가 아파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초고가 아파트에 이어서 중저가 아파트까지 가격 하락을 좀 전망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뿐 아니라 이게 수도권 지역으로도 가격 하락이 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지켜볼 문제이긴 하지만 서울 초고가 아파트부터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면 점차 거품은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실거래가가 떨어질 요소는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처럼 풍선 효과라는 말도 줄어들었고 정부가 즉각 조치하겠다고 엄포도 했기 때문에 투기보다는 실수요자들 중심의 아파트 거래가 시장 전반에서 나타날 전망이고요. 하루 자고 났더니 1억이 올랐다는 거품들이 다소 빠지고 있는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이 서울 초고가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끝없이 치솟았던 호가의 거품이 점차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 중저가 아파트를 비롯해 수도권 전 아파트로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팀 설석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에 공급하는 127만 가구 중 절반가량인 57만 6천 가구가 경기 남부와 인천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57만 6천 가구의 약 80%인 45만 6천 가구는 공공택지를 확보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 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 6천 가구, 서남권에 22만 6천 가구, 인천시에 9만 4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지역인 성남, 하남, 과천에서 7만 8천 가구가 나오고 이외에 수원, 용인, 의왕 등에서도 5만 8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부천에서는 3만 1천 가구를 비롯해 화성, 평택, 일산 등에 총 22만 6천 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인천 공공주택에서 나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 7천 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7만 9천 가구, 2022년 6만 5천 가구가 계획돼 있습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펀드 투자자금 명세서와 운영 내역서를 공개하라며 은행 측에 자료교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펀드 자금이 수탁은행이 아닌 중간 관리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대책위가 기업은행 측에 보낸 자료교부 신청서입니다. 자본시장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기업은행이 펀드 투자 관련 장부와 서류의 등초본을 교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대책위가 요구한 자료는 집합재산 명세서와 집합투자증권 기준 가격대장, 재무제표, 운용 내역서 등입니다. 피해자들이 기업은행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투자자금이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대책위는 펀드 자금이 미국 자산운용사의 수탁은행이 아닌 중간관리자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 내부 대책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투자금은 현지 특수목적 법인에 송금했고 국제법인 거래에서는 개인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책위가 보낸 자료 요구서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은 투자업자가 아닌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기업은행 측의 답변 자료가 부실할 경우 펀드 피해자 개인 명의로 자료 공개 요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모규제 회피 등의 불법 행위들과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삼성전자 소액 주주가 올해 들어 2.6배 늘었습니다. 일명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활약한 결과입니다. 지난 6월 말 삼성전자의 주식 지분이 1% 미만인 소액 주주는 145만 4,3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88만여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외국인이 줄기차게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운 데 반해 개인은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한국 증시를 지탱했습니다. 다음 달 삼성전자의 세 번째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폴드2가 시장에 나옵니다. 이에 따라 폴더블폰 제조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다음 달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화웨이 등이 신규 폴더블폰 모델을 선보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2는 다음 달 11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같은 달 18일 국내 출시합니다. 가격은 전작인 갤럭시 폴드와 동일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확한 제품 사양과 가격은 다음 달 1일에 공개됩니다. 갤럭시 Z 폴드2는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 크기가 기존 4.6인치에서 6.2인치로, 펼쳤을 때 크기가 7.3인치에서 7.6인치로 커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 갤럭시 폴드의 커버 디스플레이보다 전면 크기 대비 화면 비율이 대폭 늘어나면서 접었을 때도 일반 스마트폰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펼쳤을 때 전작에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센서가 탑재된 화면 윗부분이 페인 형태인 노치가 존재했으나 신제품은 카메라 구멍 하나를 남기고 디스플레이로 전면을 채워 화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갤럭시 Z 폴드2의 크기, 무게, 배터리, 카메라 등 기본 사양은 전작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들도 새로운 폴더블 폰을 다음 달 출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달 10일 미국에서 듀얼 스크린 제품인 서피스 듀오를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갤럭시 폴더블 폰처럼 디스플레이 자체가 접히는 것이 아니라 5.6인치 크기의 얇은 디스플레이 2개가 연결된 형태로 펼쳤을 때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8.3인치가 됩니다. 모토로라는 다음 달 9일 자사 폴더블 폰 레이저의 후속인 모토레이저 5G를 발표합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접는 크램쉘 형태입니다. 화웨이는 올해 하반기 중 두 번째 폴더블 폰인 메이트 X2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메이트 X2는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의 메이트 X와 달리 삼성전자 폴더블 폰처럼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주식 직구적 유치를 위해 보수율을 낮춘 투자 상품 출시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최근 해외 주식형 공모펀드 중 가장 낮은 보수율인 0.09%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는 해외 주식형 ETF 가운데 그동안 가장 낮은 총 보수율은 0.25% 수준이었습니다. 지수 추종 ETF 상품은 차별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동종 경쟁 상품들의 총 보수율 인하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시작된 코리아 프리미엄 열풍의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K-프리미엄 살리자 캠페인의 9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늘면서 전 세계 K라면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한국식 매운맛이 전 세계 입맛을 사로잡은 겁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전 세계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 라면이 부상하며 K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 라면의 제품력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간편식품 수요 증가가 맞물려 올 상반기 한국 라면이 해외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겁니다. 농심은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5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상반기에만 작년 1년치의 65%를 달성했고 삼양식품의 상반기 해외 사업 매출은 작년 한 해 매출의 67%를 넘어섰습니다. 오뚜기도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72.7%에 달하는 400억 원 상당을 수출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한국 라면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국내 라면업계 1위 농심은 올 상반기 미국에서 전년비 35% 늘어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간편식품 증가와 함께 라면 소비도 많이 증가를 했고 농심은 현지 공장을 풀 가동하면서 공급 확대에 주력을 했는데요. 특히 신라면이라는 브랜드 파워와 수십 년간 갖춰놓은 촘촘한 영업망이 최대 실적을 뒷받침하는 그런 경쟁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의 1등 공신은 신라면으로 신라면은 상반기 미국에서 25% 늘어난 약 4,8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홈쿡 트렌드가 자리 잡으며 신라면의 프리미엄 버전인 신라면 블랙의 성장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신라면 블랙의 상반기 매출은 1,3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9% 늘었습니다. 농심의 신라면 블랙은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꼽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라면의 격전지로 그간 일본과 중국 라면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번 한국의 신라면이 순위를 제친 겁니다. 특히 이번 농심 브랜드의 좋은 평가는 곧 한국 라면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영화에 나온 짜파구리 열풍도 실적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봉지라면보다 용기면 수요가 더 큰 미국 시장 특성에 맞춰 출시한 짜파구리 용기면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끈 겁니다. 짜파구리 역시 뉴욕타임즈가 꼽은 가장 맛있는 라면 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라면이 과거 아시안들이 주로 찾는 제품에서 이제는 미국 메이저 유통회사가 먼저 찾는 한국의 대표 식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미국 라면 시장은 원래 미국에 라면이라는 식품이 없기 때문에 세계 메이저 라면 회사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곳인데 현재 일본 업체가 1, 2위를 선점을 하고 있는데 농심은 가파르게 일본 업체들을 따라잡고 있고 이 미국 시장을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그리고 밑에 남미까지 미주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교두보로서 역할을 미국 시장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라면의 인기는 왜일까?
라면업계는 한국 라면의 품질과 라면의 개념 전환, 한국 라면의 특유의 매운맛을 경쟁력으로 꼽았습니다. 신라면이 이제는 이제 간식의 개념을 좀 넘어서서 해외 소비자들한테 그 요리나 식사 개념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그 한국식 매운맛은 그 해외 소비자들도 처음에 접하기는 힘들지만 한 번 먹으면 계속해서 이제 먹게 되는 그런 중독성이 강한 그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식품 브랜드들이 타 국가의 이제 브랜드보다 좀 품질 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라면의 매운맛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매운맛을 앞세운 삼양식품의 대표 상품인 불닭 브랜드의 해외 사업 매출은 2015년 98억 원에서 지난해 2,4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중국이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고 수출 초기부터 할랄 인증을 받아 무슬림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덕에 동남아시아의 비중도 전체 수출의 40%에 달합니다. 삼양식품은 이러한 불닭볶음면의 호실적 덕에 올해 2분기 사상 최초로 1,000억 원의 수출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급증한 수요와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정책에 힘입어 미국 수출은 145%, 중국 수출은 75%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한국 라면 기업들은 앞으로도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며 K라면 열풍을 이어갑니다. 그간 농심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이제 법인 국가를 중심으로 영업을 했다면 앞으로는 그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주요 수출 국가를 대상으로 그 글로벌 영토를 좀 넓혀 나가고 그 현지 시장에서의 유통망 확장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삼양식품은 하반기 온라인을 활용한 불닭 브랜드 강화에 영향을 쏟을 계획으로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인 11월 온라인 관공제를 대비하고 아울러 미국에서는 면제품의 소수류나 냉동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해외 사업 부문 성장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뚜기도 베트남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로 사업을 확대하며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한국의 맛을 해외 시장에 전파한다는 원칙으로 나선 우리나라 라면 기업. 수십 년간 노력해온 결실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빛을 발하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라면의 위상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